세이노의 가르침. 오늘은 3부입니다. 3부의 내용은 사업 막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세이노님의 주옥 같은 경험담과 진실 어린 조언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의 준비 자세와 직원 채용에 대한 꿀팁이 있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1편에서 소개하였으나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영상 말미에 소개하였습니다. 본문.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1. 사업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상당 부분이 장사를 할 때의 자세와 공통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하여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 폼 잡으려고 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꿈꾸면서 사장실이라고 써붙인 별도의 공간도 갖기 원한다. 나의 강력한 조언. 절대로 폼 잡는 짓 하지 말라. 사무실은 일하는 곳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사업 초기에 그럴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손님도 올 텐데 그래도 좀 꾸며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짓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사업 방식일 뿐이다. 수십억, 수백억 자본이 있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나는 안다. 벤처 바람이 불면서 테헤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월 임대료로만 수천만 원씩 납부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1년에 3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하고 그 전망을 판단하여 투자한다는 일본 최고의 펀드 매니저 후지노는 2000년 2월 주간문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높이 1m 이상의 관상식물 니스칠한 나무 그루터기, 동물 박제 고급 술 유명 화가의 그림 골프채 우승 트로피, 저명인과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것들 중 4가지 이상이 사장실에 있으면 볼장 다본 회사이므로 투자를 삼가라. 또 사장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금빛 찬란한 호화시계를 차고 있어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장이 저명인과 친하다고 은근히 내비치거나 자랑하는 회사. 업적 부진을 경기나 정부 탓으로 돌리는 회사. 화장실이 더러운 회사, 지나치게 예쁜 안내원이 있는 회사. 요정에서 손님 접대하려는 회사 등은 투자해봐야 별 볼 일 없거나 망하기 십상이다. 나 역시 후지노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이 골프에 미쳐 있거나 제조업체 사장의 사무실이 호사스럽다거나 한다면 일단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나의 경험담. 임대료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옆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 지하실이나 다름없는 곳을 빌려 사용하였던 적이 있다. 책상 구입할 돈을 아끼려고 조립식 철제 앵글을 직접 사다가 책상 모양으로 조립하고 그 위에 베니어판을 잘라 책상처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흰 비닐을 깔아 놓았다. 내가 만들기 힘든 사무용 가구들은 모두 중고로 구입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책상 밑을 보니 부적이 붙어있는 것들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쓸 스테이플러들은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미제 중고를 한 개 1,000원씩에 샀었다. 물론 내가 발표하는 모든 글들이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즉 내가 한 번은 넘어져 보고 난 뒤 알게 된 사실들임을,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은 아니었음을 독자가 짐작하고 있다면 나 역시 한때는 화려하고 폼나는 사무실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음을 눈치챌 것이다. 30대 초에 시청 옆 서소문 한복판에 있는 폼나는 빌딩에서 거들먹거렸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돈 벌어서 모두 그 멋진 빌딩을 소유한 회사에게 갖다 바치고 있음을 깨닫고는 즉시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 규모를 5분의 1 정도로 줄였으니 내가 얼마나 공간을 줄였는지 짐작할 것이다. 어쨌든 내 방의 벽을 투명 유리로 만들고 직원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한 시절도 10년 이상 된다. 화려한 소파? 그런 거 나는 모른다. 외국계 회사의 경영을 맡기 시작했을 때 구입한 소파조차 중고품이었다. 나는 소파보다는 회의용 탁자를 더 선호한다. 당신도 사업을 구상한다면 그런 자세로 해라. 둘째,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준비가 철저하여야 한다. 30년 이상 만남이 없었던 고교 동창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뭔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그는 내게 동창으로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점심을 함께하면서 그는 대기업을 서너 곳 다니다가 2년 전쯤 퇴직하였고 곧 캐나다 이민을 가서 오퍼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좋은 물건들을 찾아내 한국에 보내면 유통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대화 내용. 회사 다닐 때는 뭐 했었니? XX 회사에서 XX 담당이었지. 그런데 오퍼상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 오퍼상이나 해보려고. 영어는 얼마나 하니? 토익이나 토플 본 적 있니? 토익은 대학교 다닐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형편없지 뭐. 회사 다니면서 영어 공부한 적 없니? 없지 뭐. 회사 다니면서 학원 같은 곳에 다닌 적 있니? 아니. 회사 다니면서 책은 주로 뭘 읽었니? 역사 소설을 좀 읽었지. 최근에 오퍼상에 대해 공부한 적 있니? 무역 업무 관련 서적을 읽었거나 학원에 다닌 적 있니? 아니, 이제 해야겠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는 식사를 중단하고 수저를 팽개치다시피 내려놓았다. 야, 이 십새끼야. 내 이야기 똑바로 들어라. 나는 너 같은 새끼가 제일 싫다. 얼마나 싫어하냐 하면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가도 지금껏 먹은 것 모두를 네 면상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싫다. 28놈아. 현재까지 노력이라고 갯불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오퍼상이나 해보려고 한다고? 야, 이 십새끼야, 오퍼상이나? 오퍼상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냐?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공부할 게 많은데 무역에 관한 책 한 권 안 본 새끼가 오퍼상이나? 너 미친 새끼 아냐? 영어도 좆도 못하는 게 이민을 가서 오퍼상이나 하려고 한다고? 캐나다 사람들이 영어도 좆도 못하는 내가 뭐 이쁘다고 너를 파트너로 삼는다는 말이냐? 너를 호구로 알고 그냥 재고품 처리하는 데 이용할 테고 그런 쓰레기 더미들을 나보고 팔아달라고?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내 똥꼬나 닦아줄 사람으로 보이냐? 너 같은 새끼는 이민 가서 10년 정도 칠면조 도살장에 다니면서 칠면조 똥집이나 만지고 살아야 정신을 차릴 놈이다. 이 쌍놈아, 그런 개떡 같은 정신 자세로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녔다는 게 정말 신통방통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자, 독자들은 내가 뭘 말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언젠가 어느 독자 중에 고시 출신의 공무원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준 조언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 세탁소에 가서 인부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게 사업이건 장사이건 처음에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부는 하되 경영 관련 서적들의 내용을 섣불리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사업 경영이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수많은 유명 경영자들이 저자로 표기된 책들을 읽는다. 실제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영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사례들 역시 유명 기업들과 그 경영자들에 대한 스터디이다. 당신이 사업을 꿈꾸고 있거나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 먼저 유명 경영자들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책들의 대다수는 그 경영자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 작가들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명심하여라. 이것은 국내 경영자이건 해외 경영자이건 마찬가지이다. 그런 책들은 거의 모두 유명 경영자가 몇 시간 말한 것들, 혹은 간략히 기록한 것들을 어떤 전문적인 대필 작가가 그 경영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취한 뒤 그럴듯하게 조합각색 창작하여 포장한 뒤 출판한 것들이다. 때문에 듣기 좋은 말들은 물론 예쁜 꿈과 이상들이 아주 잘, 때로는 대단히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책들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즉, 그 책들은 사업과 경영에서 어느 한 면만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으며 특히나 실전에서 부딪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20, 30대 누군가가 내게 그 사실을 귀띔이라도 해주었었다면 나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또 하나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각종 경영학 관련 서적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훌륭한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당신이 적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SG, HP, 소니, 도요타 등등의 사례들을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당신이 신주단지처럼 신봉하였다가는 큰 코 다친다. 왜냐하면 A라는 업종에서 스몰 A라는 회사가 이룩한 성공적 경영 사례라고 하여 같은 업종이기는 하지만 스몰 A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회사에서도 그것을 따라한다거나 또는 B라는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에서 적용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대중들, 특히 청년기의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툭하면 어떤 회사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사로잡힌다. 기억해라. 그 방법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성공한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2. 사람 관리. 넷째, 사람 관리이다. 장사에서 인건비를 줄이려면 당신이 푹도 치고 장구도 치고 혼자서 별걸 다 하여야 한다고 했다. 사업에서도 그 원칙은 초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장사이건 사업이건 간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하여야 한다. 물론 직원은 한 명도 없이 외부 인력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수년간 사업을 하여 온 사장도 내 주변에 있는데 사무실조차 없지만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위생설비 공사를 꾸준히 도급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여야 하며 또 월급은 얼마나 주어야 할까? 먼저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 당신으로서는 능력 있고 똑똑한 경력 직원을 뽑고 싶겠지만 뒷돈이 많지 않은 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그런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초라하고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작은 회사에 당신 같으면 취직하고 싶겠는가? 사업을 친구나 선배, 후배 등과 함께하면 어떻겠느냐고? 착각하지 마라. 일이란 같이 하여 보기 전까지는 그 능력을 전혀 가늠할 수 없다. 같이 놀러 다니며 술도 마시면서 정을 키워왔고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를 알고 있기에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당신의 무지를 보여줄 뿐이다.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가 모여 사업을 해 성공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그들 모두가 일단은 이 사회에서 학습 능력이 검증된 경우이다. 즉 참여자들 모두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이미 학벌로 입증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함께 해본 경험을 공유한 동료들이 뭉친 경우이다. 군대 동료나 선후배는 어떨까? 잊어버려라. 어쨌든 내가 사업 초기에 취하였던 원칙은 대강 아무나 뽑는 것이었다. 아무나 뽑아서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고? 소형 톱니바퀴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주켄 공업은 그 인력 관리 방식이 선착순 채용, 명예퇴직 없음, 출퇴근 시간 없음, 학력, 경력 등 채용 기준 없음이다. 책 제목이 주켄 사람들이라는 책이니 경영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사업 초기에 내가 언제나 써온 방법은 이러했다. 우선은 내가 북을 치면서 푹 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배워놓은 뒤 적당한 사람을 뽑아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푹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는 장구를 치고 그러다가 내 장구 소리가 궤도에 오르면 장구를 칠 사람을 뽑는다. 내가 나 스스로 전혀 일해보지 않은 분야에서 사람을 뽑은 경우는 운전기사뿐이었을 정도로 나는 일단은 내가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때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하여 줄 사람은 인건비가 비싸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해줄 사람의 인건비는 언제나 전자의 경우보다는 싸게 책정된다. 즉 당신의 지식 부족을 메꿔주는 데 사용되는 인건비는 당신의 시간 부족을 메꿔주는 데 사용되는 인건비보다 언제나 높게 책정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격리 업무에 대하여 팩지 상태라면 격리 직원을 뽑을 때 당연히 경력자를 뽑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할 일도 많지 않을 것이기에 다른 여러 가지 잡무들도 함께 처리할 것을 당신은 요구할 것이고 봉급도 넉넉하게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곧 그 격리 직원은 불만에 가득 차게 되고 기회만 생기면 사표를 내고자 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 직원이 매일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아주 못마땅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은 기초적인 격리 지식을 혼자서 공부하고 최소한의 전표 처리 등을 직접 하여 본 뒤 적어도 간단한 장부 정리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었다면 막말로 아무나 채용하여도 가르쳐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하는 일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게 된다.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배워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관련 업무 지식을 자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직원을 만났다면 봉급도 처음 약속한 것보다는 대폭 올려주고 절대 놓치지 마라. 시키는 일만 하는 어중이 떠중이 두세 명보다는 그런 사람 한 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한 사람 봉급을 100이라고 할 때 150을 주면 된다. 결국 사업 초기의 직원 고용의 핵심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지
두뇌를 빌릴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명심해라.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그 초기 단계에서 당신이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시키려고 하면 그 인건비는 생각보다는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당신은 전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저 그 사람이 보고하는 말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원칙은 외주를 할 때도 그대로 통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원목으로 만드는 야외 테크 공사를 외부에 발주하였던 적이 있다. 데크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나 목수들에게 물어보면 평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을 달라고 한다. 이런 업체나 전문 목수들에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목 데크에 대해 아는 바가 있지 않는 한 좀 싸게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내가 목재를 사다 주고 목수를 도급제로 고용하면 얼마나 소요될까?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당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절약될 수 있을까? 절반 정도면 된다. 그런 지식을 흡수하는 원천이 된 인터넷에 감사하라. 아울러 인터넷에서 쓸만한 정보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음도 알아라. 왜 그럴까? 당신이 모르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의 지식을 돈으로 사는 셈이 되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의 시간과 경험적 숙련도만을 구입하는 셈이 되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장사 초기에 뒷돈이 별로 없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단순 대행하여 줄 사람이다. 그래야 인건비가 싸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하므로 당신은 주말에도 놀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도 명심해라. 사업 초기에는 설령 제 아무리 뒷돈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유능한 직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입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입사 희망자들에게 회사와 개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시점은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에서부터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와 그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 성장 단계에 따라 사람 관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지은이 소개. 세이노는 누구인가?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세이노라는 뜻이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 자산가다. 1955년생.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 고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다. 공군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하여 미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과외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등을 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자산을 외환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했다.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인재 경영 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왔고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을 즐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첩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자들의 블러핑. 매년 10억 원대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세이노 개인이 납부하였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물린 종목 떡상하고 시퍼렇던 계좌가 붉게 타오를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